뿌듯한 미소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친척 모임에서도 동네 분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우리 큰아들이 의대 다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의대에 다니면서 점점 제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해부학 시간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임상 실습을 나가서도 정말 즐거워하는데 저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1학년 말 겨울방학 때였어요. 집에서 컴퓨터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걸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코딩에 빠져 있었거든요. 파이썬으로 간단한 퍼즐 게임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다들 너무 재미있어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학 교과서를 읽을 때는 졸음이 쏟아졌는데 프로그래밍 관련 책을 읽을 때는 밤을 새워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오직 의대만을 목표로 재수까지 하면서 공부했는데 갑자기 의사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생각하니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2학년이 되면서 본과 수업이 시작됐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병리학, 양리학, 미생물학. 암기해야 할 내용들이 산더미 같았는데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았어요. 성적도 점점 떨어졌고요. 그러던 중 2018년 5월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어요. 몰래 참여한 거였는데 거기서 모바일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의대 수업은 뒤처지고 있었지만 게임 개발만큼은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간단한 모바일 퍼즐 게임을 완성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서 첫 달에 다운로드 수가 10,000건을 넘었어요. 광고 수익으로 15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 돈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만든 걸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거기서 수익까지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이 시작됐어요. 의학과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3과목을 낙제했어요. 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준호야, 요즘 무슨 일 있니? 1학년 때는 성적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어머니가 전화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갈등의 심화. 2018년 가을 저는 드디어 부모님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추석 연휴 때 집에 내려가서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죠. 아버지, 어머니. 저 사실은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정말 좋고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의 정적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고 어머니는 뭔 소리야 갑자기? 하시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게임? 게임 만드는 게 뭐가 직업이야? 그런 걸로 어떻게 밥벌이를 하겠다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어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한국 게임업계 규모, 게임 개발자 연봉 수준, 제가 만든 게임 다운로드 수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의대 다니는 걸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데 너는 정신이 나갔니? 의사만큼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 어디 있어? 어머니가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 의대 보내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재수할 때도 학원비, 생활비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딴 걸 하겠다고? 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이셨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들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도 확신했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 같은 게 열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오셔서 의대 그만두면 안 된다.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다 같은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게임 같은 건 취미로 하는 거지.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순 없어. 의사 면허만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지금은 젊어서 그런 생각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말들을 1시간 넘게 들었어요. 그 와중에 작은 아버지께서 한 말씀이 정말 가슴에 박혔어요. 준호야, 내가 지금 하고 싶다는 그 게임 개발은 얼마나 확실한 거니? 의사는 100년 전에도 필요했고 100년 후에도 필요할 직업이야. 그런데 게임은? 유행 지나면 끝 아니야? 그때는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게임 산업이 계속 성장할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결국 그날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일단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 이후로 계속 어색해졌어요.
미국행 결심. 2018년 겨울 저는 혼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도서관에서 프로그래밍 책들을 읽으면서도 의학 수업을 들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러던 중 온라인에서 미국에서 게임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선배의 글을 읽게 됐어요.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분이었는데 연봉이 하나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워라밸도 좋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미국에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 기대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제 꿈을 펼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마침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주립대학과 협정을 맺고 있었는데 1년 동안 그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 교환학생 이야기를 꺼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어차피 의대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아들이 미국까지 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반대하실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2019년 2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해보고 싶어요. 의학도 미국에서 배우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행히 의학 공부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해서 말씀드려서인지 부모님께서도 처음보다는 긍정적으로 들어주셨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면 나중에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어요. 미국에 가서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을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가능하다면 아예 전공을 바꿀 생각이었거든요.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2019년 8월 드디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어요. UC 데이비스라는 학교였는데 정말 캠퍼스가 넓고 아름다웠어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고 문화 차이도 크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수업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시면 학생들이 받아 적기만 했는데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질문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인트로덕션 투 프로그램 나밀리미터 잉그램이라는 수업이었는데 첫 시간부터 정말 재미있었어요. 교수님이 여러분이 만든 코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학기에 저는 몰래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을 5개나 신청했어요. 정식으로는 의학 예비과정 수업들을 들었지만 청강이나 온라인으로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들을 최대한 많이 들었죠. 특히 게임 디벨로프먼트 수업을 들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유니티 엔진을 사용해서 3D 게임을 만드는 수업이었는데 처음으로 이게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업 과제로 간단한 슈팅 게임을 만들었는데 교수님이 정말 창의적이고 완성도가 높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죠. 하지만 부모님께는 여전히 솔직한 말씀을 드릴 수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의학 수업 잘 듣고 있어. 미국 병원 시스템 견학도 갔어. 이런 식으로 둘러댔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부모님께서 실망하실 모습을 생각하면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공 변경의 순간. 2019년 12월 1학기가 끝날 무렵 정말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수업 과제로 만든 게임을 본 교수님께서 현지 게임 회사와 연결해 주신 거예요. TCHFLOW 게임즈라는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모바일 게임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곳에서 겨울방학 동안 인턴십을 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망설였어요. 만약 부모님께서 알게 되시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지원했어요. 인턴십 첫날 회사 분위기에 정말 놀랐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개발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복장도 자유롭고 근무 시간도 유연했어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주에는 간단한 버그 수정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고 2주 차부터는 새로운 게임의 핵심 기능 개발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상용 게임 개발이 어떤 건지 경험했어요. 수백만 명이 플레이할 게임을 만든다는 책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성취감도 느꼈어요. 인턴십 3주 차에 제가 개발한 기능이 실제 게임에 적용되어서 앱스토어에 업데이트됐어요. 그날 밤 제가 만든 기능을 수십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인턴십 마지막 날 회사 CEO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준호, 너는 정말 뛰어난 개발자야.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해볼 생각 없어? 지금 당장은 학생 비자 때문에 어렵겠지만 졸업하고 나서 H에서 일비 비자로 오면 연봉 9만 달러부터 시작할 수 있어. 그때 하나로 약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한국에서 의사 초봉보다 높은 수준이었죠. 그 순간 정말 확신했어요. 이게 내 길이구나. 더 이상 거짓말하면서 살 수는 없겠다. 부모님께 진실을 고백하다. 2020년 1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부모님께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일 수도 없었고 제 인생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해서 집에 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부모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정말 걱정됐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함께 드신 후에 거실에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 인턴십도 했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께서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충격이야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갔어요. 미국 게임 업계 현황, 제가 인턴십했던 회사의 채용 제안서, 그리고 제가 개발한 게임들의 성과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 회사에서 저한테 연봉 1억 원 정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년 경험을 쌓으면 2억, 3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조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 받을 수 있어? 네, 실제로 미국에서 시니어 게임 개발자들은 하나로 3억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주식 옵션까지 받으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그래도 의사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게임 회사는 망하면 어떻게 해? 어머니, 요즘 게임 산업이 영화 산업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배운 프로그래밍 기술은 게임 회사가 아니더라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회사에서도 필요로 하는 기술이에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준비해간 자료들을 보시고 점점 이해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지해주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마지막까지 걱정하셨어요. 그래도 미국은 너무 멀잖아. 너 혼자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살아?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은 영상통화도 있고 1년에 한두 번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공하면 부모님도 미국에 놀러 오실 수 있잖아요. 다시 미국으로. 2020년 2월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로 전공을 바꾸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전공 변경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의학 예비 과정에서 들었던 학점들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미 프로그래밍 실력을 증명했고 인턴십 경험도 있어서 교수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기숙사에서 하루 종일 코딩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빠르게 실력을 늘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여름 TCHFL-OW 게임즈에서 다시 인턴십 기회를 주셨어요. 이번에는 원격으로 일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름 인턴십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미스틱 ADVNTUR이라는 RPG 모바일 게임의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메인 개발자로 참여했어요.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코딩하는 날도 많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걸 보면서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그 게임이 2020년 10월에 출시됐는데 첫 달에 다운로드 수가 50만을 넘었어요. 제가 개발한 전투 시스템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고요. 부모님께 그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만든 게임을 50만 명이 한다고? 하시면서 신기해 하셨어요. 첫 정규직과 성장. 2021년 5월 드디어 대학을 졸업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성적도 3.8로 꽤 좋았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TCHFLOW 게임즈에서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았어요. 연봉은 9만 5천 달러였어요.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 정도였죠. 23살 나이에 받기에는 정말 괜찮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비자 문제가 있었어요. H에서 을비 비자 추첨에 떨어져서 OPT로 1년 동안만 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다시 H에서 을비에 지원해야 했고 다행히 그때는 당첨됐어요. 첫 직장 생활은 정말 꿈 같았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게 기본이었고 크런치 타임이 아닌 이상 야근은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서 들었던 직장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죠. 동료들도 정말 좋았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일했는데 모두들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제안한 새로운 게임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젝트로 채택된 일이에요. 퍼즐 퀘스트라는 매치삼 퍼즐과 RPG를 결합한 게임 아이디어였는데 회사에서 정말 좋아했어요. 그 프로젝트의 리드 개발자로 일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팀 관리, 프로젝트 스케줄링, 다른 부서와의 협업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게임이 2022년 초에 출시됐는데 정말 대박이 났어요. 첫 주에 100만 다운로드를 넘겼고 매출도 월 50만 달러 정도 나왔어요. 그 성과 덕분에 2022년 연말에 승진을 했어요. 시니어 게임 개발자가 되면서 연봉도 12만 달러로 올랐고요. 하나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부모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하시면서 친척들에게도 자랑하시더라고요. 더 큰 도전. 2023년에는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게임 회사인 드림워크스 인터랙티브에서 스카웃 제안을 받은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TCHFLOW 게임즈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드림워크스는 정말 꿈의 회사였어요. 픽사나 디즈니급의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을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면접 과정이 정말 까다로웠어요. 코딩 테스트, 시스템 디자인, 문화 적합성 면접까지 총 5라운드의 면접을 봤어요. 하지만 그동안 쌓은 경험과 포트폴리오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제안한 연봉은 16만 달러였어요. 하나로 약 2억 원 정도였죠. 그리고 주식 옵션까지 포함하면 연간 2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2023년 3월에 이직했는데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구글이나 애플처럼 복리후생이 정말 좋았거든요. 무료 점심, 헬스장, 마사지, 세탁 서비스까지 회사에서 모든 걸 제공해줬어요.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전 세계에서 온 최고의 개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담당하게 된 프로젝트는 How to TRAIN, 요 DRA그램한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모바일 게임이었어요. 드래곤을 키우고 함께 모험을 떠나는 게임이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프로젝트였어요. 현재의 성공과 행복. 지금은 2024년이고 저는 드림워크스 인터랙티브에서 리드 게임 플레이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은 18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충분한 돈을 벌고 있고 동료들과 함께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회사에서는 연간 4주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작년에는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대해서 함께 여행했어요. 샌프란시스코, LA, 라스베이거스, 그랜드 캐니언까지 2주 동안 함께 돌아다녔는데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미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네.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니 정말 뿌듯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를 보시고도 정말 놀라셨어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2베드룸 아파트인데 월 렌트가 3천 달러 정도 해요. 한국 돈으로 월세 350만 원 정도인데 제 수입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부모님께서는 내가 혼자서 이런 좋은 집에서 살다니 하시면서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한국과 미국의 차이. 이제 미국에서 5년 정도 살아보니까 한국과의 차이점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특히 일하는 문화에서 차이가 크죠. 미국에서는 정말 개인의 창의성과 의견을 존중해줘요.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제안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게 채택되는 경우도 많아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완전히 달라요.
한국에서는 위계 질서가 있어서 아래 사람이 위 사람 의견에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인턴이라도 CEO의 아이디어에 대해 이 부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워라밸 문화도 정말 다르죠. 저희 회사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주말에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 문화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인식도 다르죠. 한국에서는 실패하면 큰 타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실패를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처음 맡은 프로젝트 중에 실패한 게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그 경험을 통해 뭘 배웠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물론 미국 생활이 모든 면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의료비는 정말 비싸고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도 많아요.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외로움도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제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 의료계 상황을 보며 최근에 한국 의료계 상황을 뉴스로 보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의대생들이 휴학하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그때 그만둔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의대를 다닐 때도 이미 의료계 내부에 문제들이 많이 보였어요. 과도한 경쟁, 긴 수련 기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 의료계를 보면 의사가 되어도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물론 사회적 지위나 수입은 안정적이겠지만 정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싶거든요. 반면에 저는 미국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충분한 수입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일에 대한 자부심과 행복감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어떤 재미있는 걸 만들어 볼까? 생각하면서 출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행복이에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 이제 정말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도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하셨던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당시에는 게임 개발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얼마나 미래가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특히 어머니, 제가 미국에 혼자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한인 커뮤니티도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영상통화로 자주 얼굴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어릴 때부터 남자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저는 정말 책임감 있게 살고 있어요.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매일 행복하게 일하면서도 충분한 수입을 얻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와 본인의 꿈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되 본인의 마음에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사는 인생은 결국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겪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통적인 직업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IT 분야뿐만 아니라 창작, 콘텐츠,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는 꼭 한국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서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물론 해외 생활이 쉬운 건 아니에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가족과의 분리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면 정말 값진 경험과 성장을 얻을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 앞으로 저는 몇 년 더 미국에서 경험을 쌓은 후에 제 회사를 창업해 볼 생각이에요. 특히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게임이나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국의 K-에서팝이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한국적인 요소를 담은 게임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한국에도 지사를 만들어서 한국의 젊은 개발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저처럼 꿈을 가지고 있지만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 말이에요. 물론 아직은 꿈 단계이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0대 중반쯤에는 결혼도 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께 손주도 안겨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인사.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부모님의 기대와 본인의 꿈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해외에서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전통적인 안정보다는 본인만의 길을 찾고 싶으신 분들께 제 경험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춰서가 아니라 정말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부모님 곁에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살면서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아들이 되겠어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편안한 노후를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꼭 한국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그때 또 제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만의 행복한 길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정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세 번째로 호주 시민권 시험을 치르러 갑니다. 61세 나이의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영주권도 있는데 굳이 왜? 나이도 있는데 뭐하러 그런 스트레스를? 시민권 없어도 살만하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2번이나 떨어진 그 시험을 저는 반드시 통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시민권을 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자 제가 이 나라에서 진정한 일원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증명이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61세의 저가 3번이나 호주 시민권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는지를요. 지금부터 15년 전 저는 부산에서 작은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완구를 들여와서 전국 문구점에 납품하는 일이었죠. 그럭저럭 잘 나가던 사업이었어요. 46세가 되던 해 딸아이가 호주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아빠, 호주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나중에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젊은 애가 외국 나가서 하는 소리려니 했죠. 하지만 딸아이는 진심이었어요. 호주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현지 취업까지 성공한 거예요. 2년 뒤 딸이 호주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와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지 왜 굳이 외국인가? 하지만 만나보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간호사인 딸과 비슷한 또래의 의료진이었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딸을 정말 아껴주는 게 눈에 보였어요. 결혼식을 호주에서 올리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호주 땅을 밟았습니다. 시드니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그 깨끗한 공기, 탁 트인 하늘, 여유로운 사람들의 모습. 아, 이곳에서 살면 정말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호주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이제 완전히 호주 사람이 되어 있었고 손자를 낳으면 그 아이도 호주에서 자랄 텐데 우리만 한국에 있으면 가족이 떨어져 사는 거잖아요. 아내와 상의해 봤더니 의외로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사업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중국 업체들이 직접 들어오면서 우리 같은 중간 업체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마침 딸이 부모 초청 이민을 알아보더니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호주 시민권을 따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니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걸 정리하고 호주로 이주하기로요. 사업체 매각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15년간 키워온 거래처들과 작별하는 것도 아쉬웠고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심을 번복할 수는 없었어요. 집도 팔고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하고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영어 공부라니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2012년 드디어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사는 멜버른 근처 작은 도시에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은행 가서 계좌 하나 만드는 것도, 휴대폰 개설하는 것도, 슈퍼마켓에서 장 보는 것도 다 영어로 해야 하니까 답답했어요. 하지만 딸과 사위가 많이 도와줬고 동네 한인들도 친절하게 도움을 줬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1년만 지나면 적응돼요. 정말 그랬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내는 동네 한인회에서 하는 요리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저는 딸 사위가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에서 주방 일을 도왔어요. 영주권이 나온 게 2015년이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호주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의료보험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손자를 실컷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딸이 첫째를 낳고 2년 뒤에 둘째까지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국에 있었다면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을 텐데 이제는 매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영어를 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는 딸이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 what are you doing, 그램?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로 대답을 못하니까 아이들과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딸이 통역을 해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생각한 게 시민권이었어요. 시민권을 따려면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호주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손자들한테 할아버지도 진짜 호주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영주권만 있으면 그냥 거주자이지만 시민권이 있으면 진짜 호주 사람이잖아요. 2018년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서 드디어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7세였어요. 서류 심사는 무사히 통과했어요. 거주 기간도 충족했고 범죄 기록도 없고 세금도 성실히 냈으니까요. 문제는 시민권 시험이었어요. 20문제 중 15문제를 맞춰야 하는데 특히 호주의 가치에 관한 5문제는 모두 맞춰야 한다는 거였어요. 호주 시민권 우리의 공통된 유대라는 책자를 받았어요. 한국어 번역본도 있어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시험은 영어로만 치러야 해요. 매일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호주의 역사, 정부 구조, 국기와 국가, 중요한 기념일들, 민주주의 원칙들. 외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연방정부와 주정부, 하원과 상원, 총독의 역할, 대법원 시스템. 이런 걸 영어로 이해해야 하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어려웠어요. 팔러먼트가 뭔지, 칸스터투션이 뭔지, 디마크러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내도 함께 공부했어요. 서로 문제를 내주면서 준비했죠. 총독의 역할이 뭐야? 3단계 정부가 뭐야? 호주의 국화가 뭐야? 6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첫 번째 시험을 치렀어요. 2019년 3월이었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험을 치는 건데 긴장이 정말 많이 됐어요.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데 영어로 된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What is the name of the AUSTRALIAN National Anthem? 이런 문제는 쉬웠어요. 답이 ADVNC AUSTRALIFAI 하니까요. 하지만 좀 복잡한 문제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Which of the FOLLOWIN gram is a responsibility of AUSTRALIAN citizens? 이런 문제에서 보기를 읽는데 단어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시험 시간은 45분인데 저는 거의 40분을 다 써서 답했어요. 마지막에 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결과는 13문제 맞춰서 불합격. 75%인 15문제를 못 맞춘 거죠. 정말 속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문제가 모자라다니. 무엇보다 호주의 가치에 관한 문제 중 하나를 틀렸다는 게 치명적이었어요. 그 부분은 한 문제라도 틀리면 무조건 불합격이거든요. People in AUSTRALIA should make an effort to learn English. 이 문장이 호주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묻는 문제였는데 저는 true라고 답했어요.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답은 false였어요. 호주는 다문화 국가이고 누구든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 강요받을 일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호주의 가치관은 달랐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결과를 말했을 때 아내도 많이 실망했어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딸은 위로해줬어요. 아빠, 처음에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다시 준비해서 도전하면 돼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추스러지지 않았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영어 실력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온라인에서 연습 시험을 많이 풀어봤고 현지 도서관에서 하는 시민권 준비반에도 참여했어요. 거기서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60대 그리스 할머니, 50대 베트남 아저씨, 40대 중국 아줌마. 모두들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서로 정보도 나누고 어려운 부분은 같이 토론하기도 했고요. 호주의 가치라는 부분이 정말 까다로웠어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호주 사회의 철학을 이해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 AUSTROLI어 is a classless society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게 호주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묻는 문제인데 답은 폴스예요. 왜냐하면 호주는 완전히 계급이 없는 사회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가치를 중시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두 번째 시험은 2019년 10월에 쳤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신 있게 임했죠. 연습 시험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시험은 또 달랐어요. 연습할 때는 안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What happened in AUSTRALIA 안일 제뉴에리 1901?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연방 결성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영어로 뭐라고 답해야 할지 헷갈렸어요. Federation of AUSTRALIA인지 Communimeter when WALTH of AUSTRALIA인지. 시험을 치고 나서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역시나 결과는 14문제 맞춰서 또 불합격. 1문제가 모자랐어요. 이번에는 호주의 가치 부분은 다 맞췄는데 일반 상식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나 봐요. 정말 기운이 빠졌어요. 두 번째 도전도 실패하다니. 내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도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주권만 있어도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잖아.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지 마.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기가 아까웠거든요. 게다가 손자들이 점점 자라면서 할아버지가 시민권이 없다는 걸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시티전십데이 행사가 있을 때 할아버지는 왜 AUSTRALIAN 시터전이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딸이 설명해 주긴 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왜 할아버지만 다른지.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세 번째 도전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모든 걸 걸어보자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중단됐어요. 오히려 더 준비할 시간이 생긴 셈이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영어 실력부터 늘리기로 했어요. 시민권 시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자체를 정확히 읽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지 영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60세가 넘어서 학원에 다니는 게 쑥스럽긴 했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참을 만했어요.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이 정말 좋았어요. 저의 상황을 이해하고 시민권 시험에 맞춘 영어 공부를 도와줬거든요. 문제를 읽을 때는 핵심 단어를 먼저 파악하세요. who, what, when, where, why 중에서 무엇을 묻는 건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웠어요. 문제를 빨리 읽고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 헷갈리는 단어들을 구분하는 방법. 1년 넘게 준비한 끝에 드디어 세 번째 시험 날짜를 잡았어요. 2022년 5월. 제 나이 61세가 되는 해였죠.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었어요. 연습 시험에서는 항상 18문제 이상을 맞췄고 호주의 가치 부분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또 긴장이 되더라고요.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그런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시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중간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In AUSTROLIR, can you ENCOU 아러그램이 어퍼선 투보투포 어펄리터컬 파티? 이런 문제였는데 답이 yes인지 no인지 헷갈렸어요. 호주는 의무투표제니까 정치 활동을 제한할 것 같기도 하고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허용할 것 같기도 하고 결국 yes라고 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답이었어요. 호주는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 표현을 보장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문제에서 실수가 있었나 봐요. 결과는 또 14문제 맞춰서 불합격. 세 번째 도전도 실패한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나 싶었죠. 내 능력으론 안 되는 건가? 아내도 이번에는 이제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영주권만 있어도 충분해. 나이 들어서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말자. 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빠, 시민권이 없어도 우리 가족인 건 변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똑같이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뭔가 미완성인 채로 끝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시민권에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이 나라에서 진정한 일원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이 되고 싶었던 거죠. 세 번의 시험 준비 과정에서 저는 호주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히 시험을 위한 암기가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떤 도전들을 겪어왔는지 원주민들의 역사, 이민자들의 기여, 다문화주의 정책,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편견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하지만 호주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시하더라고요. FAIRDINKUM이라는 호주 특유의 표현이 있어요. 정직하고 공정한이라는 뜻인데 이런 가치가 호주 사회 전반에 깊이 배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좌절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실력도 늘었고 호주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61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결심했어요. 네 번째 도전을 하기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이제 그만해. 세 번이나 떨어졌는데 네 번째가 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전의 실패들이 헛된 게 아니라 모두 다음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었다는 걸요. 네 번째 시험 준비는 이전과 달랐어요. 이번에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어요. 문제를 읽을 때 더 신중하게 읽고 확실하지 않은 답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시간 관리도 더 철저히 하고 특히 컴퓨터 조작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시험이 컴퓨터로 치러지는데 저 같은 연세에는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마우스 클릭 한 번이 잘못되면 답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딸이 집에서 컴퓨터 연습을 도와줬어요. 아빠, 마우스를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손자들도 응원해줬어요. 큰 손자가 이제 8살인데 할아버지, 이번에는 꼭 패스하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힘이 됐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도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3년 초 드디어 네 번째 시험 날짜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다른 도시의 시험장으로 가기로 했어요. 기분 전환도 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치면 좀 다를 것 같아서요. 시험 전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아내가 따뜻한 우유를 끓여줬어요. 여보, 결과가 어떻든 당신이 최선을 다한 걸 알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시험 당일 일찍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했어요. 머리를 맑게 하고 싶었거든요. 딸이 운전해서 시험장까지 데려다 줬고요. 시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다른 응시자들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20대, 30대가 많았고 저같이 60대는 거의 없었어요. 내가 너무 늙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의지지. 드디어 제 순서가 됐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시험 준비를 마쳤어요. 화면에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전 시험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What are the colors of the AUSTRALIAN, ABORIgram INALFLAgram? 첫 문제는 쉬웠어요.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읽을 수 있었어요.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요. 중간에 어려운 문제들도 나왔지만 이전에 실수했던 유형들이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Which of these statements about AUSTRALIAS system of gram of ERNMENT is correct? 이런 문제에서는 보기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읽었어요.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고 나서 처음으로 검토할 시간이 남았어요. 몇 개 문제는 답을 바꿨고 확신이 서지 않는 건 그대로 뒀어요. 서브밋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3번의 실패 끝에 맞이한 4번째 순간이었거든요.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어요. Congratulations. You have passed the AUSTRALIAN CT 전시 테스트.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패스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20문제 중 18문제를 맞췄고 호주의 가치에 관한 5문제도 모두 정답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61세 나이에 4번째 도전 끝에 드디어 해낸 거예요. 시험장을 나와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아, 아빠가 해냈다. 딸도 정말 기뻐했어요. 아빠, 정말 축하해요. 이제 진짜 호주 사람이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벅찼어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이 자랑스러워. 손자들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아이들이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진짜 AUSTRALIAN. 몇 달 뒤 시민권 수여식에 참석했어요. 2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시민권을 받는 자리였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함께 호주 시민으로서의 서약을 했어요. From this time forward, I pledge my loyalty to AUSTRALIA and its people. Whose democratic beliefs I share. Whose RIgram HTS and liberties I respect. And whose laws I will uphold and obey. 이 서약문을 읽을 때 정말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4년간의 준비 과정에서 진정으로 호주의 가치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시민권 증서를 받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61세에 시작한 도전, 3번의 실패,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호주 시민입니다. 투표권도 있고 배심원으로 선발될 수도 있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손자들과 똑같은 신분이 됐다는 게 가장 기뻐요. 이제 아이들이 할아버지도 AUSTRALIAN 시터전이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시민권 시험은 단순한 자격 시험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기르는 과정이었어요. 61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몸소 보여준 거예요. 지금도 가끔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는 한인분들을 만나면 제 경험담을 들려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특히 저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는 더욱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시민권을 딴 후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영어 실력도 늘었고 호주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한인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새로 이민 온 분들에게 정착 도움을 주는 일도 하고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드릴 수 있거든요. 손자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어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도 늘었고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아내도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해요. 당신이 이렇게 의지가 강한 줄 몰랐어. 정말로 이 도전을 통해서 저 자신도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61세까지 살면서 이런 큰 도전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새로운 걸 배우거나 도전하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이가 몇인데 뭘 새로 시작해? 이런 시선들이 있고요. 하지만 호주에서는 다르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시민권 수여식에서도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시민권을 받는 걸 봤거든요. 그분도 몇 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정말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다음 목표를 생각하고 있어요. 손자들이 더 자라면 함께 호주 곳곳을 여행하면서 제가 배운 호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호주 시민이 됐는지, 그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실패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성장이에요. 저는 61세에 시민권을 땄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됐고 가족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었고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 끝까지 버티는 의지예요. 61세에 제가 해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가 된 김현수라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30년 넘게 살던 시애틀을 떠나 텍사스로 이사한 지 이제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분들이 집값도 오르고 시애틀보다 살기 좋다니까 잘했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시간입니다. 어제 밤에도 아내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거든요. 저희가 시애틀을 떠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그 집을 팔면 텍사스에서 훨씬 큰 집을 사고도 돈이 남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주변 지인들도 은퇴했으니까 비싼 시애틀에서 뭐 하느냐, 텍사스 가면 집도 크고 날씨도 좋고 세금도 적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애틀에서의 저희 집은 킹 카운티 페더럴 웨이에 있는 3베드룸 2욕실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평수로 치면 한국식으로 30평 정도 되었을까요? 1992년에 26만 달러 주고 샀는데 저희가 이사 오기 직전인 2023년에 95만 달러까지 올랐더라고요.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거죠. 처음에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이런 횡재를 할 줄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거였죠. 시애틀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니 그것도 만만치 않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아내 동생이 텍사스 플레이노에 살고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형님, 요즘 시애틀 사람들이 다들 텍사스로 오더라. 여기는 집도 크고 좋고 무엇보다 소득세가 없어서 은퇴한 사람들한테는 천국이야. 저희도 그 말에 솔깃했죠. 은퇴한 지 3년이 지나서 소득이라고는 소셜시큐리티하고 401k 인출하는 것뿐이었는데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큼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해 여름에 아내와 함께 텍사스 정차를 다녀왔어요. 플레이노 지역을 둘러보는데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새로 지은 집들도 많고 쇼핑몰도 가깝고 무엇보다 시애틀 집값의 3분의 2 정도면 훨씬 큰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저희가 본 집은 4베드룸 3욕실의 2층 집이었는데 마당도 넓고 차고도 3대들이 들어가는 크기였어요. 가격은 65만 달러. 시애틀 집을 팔면 30만 달러 정도는 현금으로 남을 계산이었죠. 여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내도 집이 마음에 들어 했어요. 특히 1층에 마스터 베드룸이 있어서 나이 들어서도 계단 오르내릴 걱정이 없다는 점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2023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애틀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리스팅 올린 지 2주 만에 풀 프라이스 오퍼가 들어왔거든요. 95만 달러에서 리얼터 커미션이랑 기타 비용 빼고 나니까 88만 달러 정도가 손에 들어왔어요. 텍사스 집은 65만 달러였으니까 정말 23만 달러가 현금으로 남더라고요. 이 돈이면 한동안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2월 드디어 저희는 30년 넘게 살던 시애틀을 떠났습니다. 시애틀에서의 30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시애틀에 처음 온 건 1992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36세였고 아내는 34세였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후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운 좋게 시애틀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난 게 1994년이었고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난 게 1997년이었거든요. 페더럴웨이 집을 고른 이유는 학군 때문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 무엇보다 집값이 시애틀 시내보다는 저렴했거든요. 26만 달러라는 게 저희한테는 큰 부담이었지만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 집에서 아이들이 자랐어요. 뒷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법도 배우고 크리스마스마다 집 앞에 불 장식도 했고요. 민수는 그 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워싱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수진이도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가주로 대학을 갔고요. 지금은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민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수진이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그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어요. 처음에는 주니어 개발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시니어 매니저까지 올라갔죠. 월급도 처음 4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은퇴할 때는 12만 달러까지 받았어요. 시애틀 물가를 생각하면 그리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회사에서 조기 은퇴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65세 이상이면서 근무 연수가 25년 이상인 사람들한테 특별 은퇴 패키지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64세였는데 다음 해가 되면 조건에 맞으니까 한번 고려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는 은퇴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일이 힘들긴 했지만 그럭저럭 할 만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출퇴근의 스트레스는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일과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게 되고 젊은 동료들은 새로운 기술에 빨리 적응하는데 저는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화상회의도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업무 도구들도 배우기 어렵고 그러던 중에 2021년에 회사에서 정식으로 조기 은퇴를 제안했어요. 김 매니저, 이제 쉬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부서장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내와 상의해봤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만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이들도 다 컸고 집 대출도 다 갚았고 401k도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 그렇게 저는 2021년 12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66세 생일을 한 달 앞둔 때였어요. 은퇴 후 첫 2년은 정말 좋았어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캐나다 여행도 가고 한국에도 다녀왔고 집 안에서 오랫동안 손보지 못했던 곳들도 수리했어요. 그런데 2023년 들어서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물가 상승이었어요. 가스비, 전기세, 식료품 값이 눈에 띄게 오르더라고요. 특히 시애틀은 원래도 물가가 비싼 편인데 더 심해졌어요. 두 번째는 재산세였어요.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도 같이 올랐거든요. 처음에는 월 600달러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월 850달러까지 올랐어요. 연간 1만 달러가 넘는 재산세를 내야 했죠. 세 번째는 건강 문제였어요. 저는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메디케어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달에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300달러는 좋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95만 달러까지 오른 걸 보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보, 이 집 팔고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 처음에는 시애틀 내에서 이사를 생각했어요. 좀 더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집값이 저렴할 테니까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어디든 비싸더라고요. 70만 달러 이하로는 변변한 집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차에 아내 동생이 텍사스 얘기를 꺼낸 거죠. 형님, 시애틀에서 뭐 하세요? 요즘 다들 텍사스로 오는 추세인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텍사스라고 하면 더우고 메마른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집들도 크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매력적이었어요. 여보,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해서 2023년 7월에 텍사스 정차를 갔던 거예요. 플레이노 지역을 둘러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들이 다 크고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본 집은 2018년에 지어진 집이었는데 시애틀 집보다 훨씬 컸거든요. 4베드룸에 3욕실, 주방도 넓고 거실도 넓고 무엇보다 1층에 마스터 베드룸이 있어서 좋았어요. 마당도 시애틀 집보다 2배는 큰 것 같았어요. 뒷마당에는 파티오도 있고 조그만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여보, 이 정도면 손주들 와서 놀기에도 좋겠네. 가격은 65만 달러. 시애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리얼터가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니까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어서 은퇴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세는 좀 높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애틀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고 했어요. 동네도 괜찮아 보였어요. 한인 마트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병원도 가깝고 골프장도 근처에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골프를 좋아하거든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아내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집이 이렇게 크고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세금도 적게 낸다니 좋은 것 같아. 그날 저녁에 동선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형님, 여기는 정말 살기 좋아요. 날씨도 시애틀보다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한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그 말에 마음이 더 기울었어요. 시애틀에서는 은퇴 후에 사회적 관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고 동네 이웃들과도 그리 친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멀리 있고 가끔씩 아내와 단둘이 있으면 조금 외로웠거든요. 형님, 여기는 한인의 활동도 활발하고 골프 모임도 있고 교회도 좋은 곳들이 많아요. 시애틀로 돌아와서 몇 주 동안 고민했어요. 30년 넘게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이득이었어요. 시애틀 집을 95만 달러에 팔고 텍사스 집을 65만 달러에 사면 30만 달러가 남는데 그 돈을 투자하면 연간 2만 달러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소득세도 없고 전체적인 생활비도 저렴하니까 월 생활비를 500달러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여보, 이사 가자. 결국 그해 9월에 결정을 내렸어요.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사업체 알아보고 각종 서류 정리하고 새 주소로 우편물 전달 신청하고 가장 힘든 건 물건 정리였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장난감들, 가족 사진들, 오래된 가구들. 버릴 수도 없고 다 가져갈 수도 없고. 결국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시애틀 집은 예상보다 빨리 팔렸어요. 리스팅 올린 지 2주 만에 5팀이 오퍼를 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했는데 95만 달러 현금 오퍼였어요. 인스펙션도 웨이브 하겠다고 하고 한 달 안에 클로징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집값이 이렇게 올랐구나.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시애틀 집값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오른 것 같아서 걱정도 되었어요. 텍사스 집 구매는 더 수월했어요. 경쟁이 없어서 리스트 프라이스 그대로 65만 달러에 계약했고 인스펙션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시애틀 집 클로징하고 일주일 후에 텍사스 집 클로징을 잡았죠. 2024년 2월 15일 드디어 저희는 시애틀을 떠났습니다. 이사 트럭에 짐을 다 싣고 마지막으로 빈집을 둘러보는데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지? 아내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응, 아이들 키우고 우리가 나이 들기까지. 이 집에 정말 많은 추억이 있어. 그래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자, 이제 텍사스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해보자. 텍사스까지는 차로 이틀이 걸렸어요. 저희는 아내 차 한 대로 먼저 가고 이사 트럭은 따로 보냈거든요. 워싱턴주에서 출발해서 오레곤,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를 거쳐서 텍사스까지. 정말 긴 여행이었어요. 텍사스에 도착한 첫날 밤 새 집에서 간단하게 중국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그럼 집도 이렇게 크고 좋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새 집에 적응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거든요. 집이 크다 보니까 가구도 더 사야 했어요. 시애틀 집에서 쓰던 가구들로는 넓은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거실이 정말 넓어서 소파랑 TV를 새로 샀어요. 마당 관리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시애틀에서는 그래도 비가 자주 와서 잔디가 알아서 자랐는데 텍사스는 건조해서 스프링클러를 매일 틀어줘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여보, 우리 집 마당 좀 봐. 진짜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지? 동네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이사 온 첫 주에 옆집 아주머니가 홈메이드 쿠키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웰컴 투 더 네이버후드. 영어가 그리 유창하지 않은 저희한테도 천천히 말해주시고, 동서 덕분에 한인 커뮤니티에도 빨리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인회에서 하는 모임에도 참석하고 골프 모임에도 나가고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형님 어때요? 여기 생활이? 동서가 물어보면 정말 좋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때는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여름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전기세였어요. 5월까지는 한 달에 $150 정도 나왔는데 6월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40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7월에는 $600, 8월에는 거의 $800까지 나왔어요. 여보, 이게 뭔 전기세야? 시애틀에서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거의 안 틀었거든요. 서늘해서 선풍기 정도면 충분했는데 텍사스 여름은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낮에는 화씨 100도가 넘어가고 밤에도 85도 밑으로 안 내려가고 에어컨을 안 틀면 집안이 사우나가 되어버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알아봤을 텐데. 처음에는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웃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여름 전기세가 $600에서 $800는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충격은 재산세였어요.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가 높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65만 집에 연간 재산세가 $13,000. 월로 치면 $1,080예요. 시애틀에서 내던 $850보다 $230나 더 많은 거죠. 여보, 이게 맞나? 소득세가 없어서 좋다고 했는데 재산세가 이렇게 높으면 결국 같은 거 아니야? 세 번째 충격은 생활비였어요. 처음에는 텍사스가 시애틀보다 물가가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가스값부터가 달랐어요. 시애틀에서는 갤런당 $3.50 정도였는데 텍사스에서는 $3.20 정도로 조금 저렴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를 훨씬 많이 타야 한다는 거였어요. 시애틀에서는 근처에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해서 차를 그리 많이 안 탔는데 텍사스는 어디를 가든 멀더라고요. 한인 마트를 가려면 왕복 30분, 병원을 가려면 왕복 40분, 좀 괜찮은 레스토랑을 가려면 1시간은 각오해야 하고 결국 한 달 가스비가 시애틀에서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요. 식료품 값도 기대와 달랐어요. 일반 미국 마트는 조금 저렴했지만 한국 식료품은 오히려 더 비싸더라고요. 시애틀에는 한인 마트가 많아서 경쟁이 있었는데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가격이 높은 것 같았어요. 여보, 김치 한 포기가 $12야. 시애틀에서는 $8였는데 집 유지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마당이 크다 보니까 정원사를 불러야 했는데 한 달에 $200, 수영장 청소하는 사람도 한 달에 $150, 에어컨 필터 갈고 점검 받는 것도 한 번에 $300. 이런 걸 미리 계산해 넣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적응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돈 문제니까 조금 아껴 쓰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는데 뭔가 허전하고 외로운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시애틀에서는 30년 동안 살면서 익숙한 일상이 있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가던 도서관, 토요일 아침마다 산책하던 그린 레이크, 일요일 오후에 아내랑 같이 가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텍사스에는 없더라고요. 물론 새로운 곳들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30년 동안 쌓인 추억과 익숙함은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특히 날씨가 그리웠어요. 시애틀 사람들은 항상 비 온다고 불평하지만 저는 그 촉촉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이 좋았거든요. 텍사스는 너무 덥고 건조해서 피부도 거칠어지고 목도 자꾸 마르고. 여보, 나 시애틀 날씨가 그리워. 아내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나도 그래. 여기는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어져. 가장 힘든 건 아이들과의 거리였어요. 시애틀에 있을 때는 그래도 민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니까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갈 수 있었고 수진이도 로스앤젤레스에 있으니까 차로 하루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텍사스에서는 어디를 가든 멀어지더라고요. 비행기 표값도 더 비싸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특히 민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속상했어요. 할아버지가 될 텐데 이렇게 멀리 있어도 되나?
시애틀에 있었으면 수시로 가서 도움도 주고 손주도 자주 볼 수 있을 텐데 텍사스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겨울이 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텍사스 겨울이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특히 올해 2월에는 눈까지 와서 정전까지 됐어요. 하루 종일 전기가 안 와서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나오고. 그때 정말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애틀에서는 정전이 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인프라가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어요. 텍사스에서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시애틀과 다르더라고요. 시애틀에서는 이웃들이 조용하고 서로 간섭 안 하는 편이었는데 텍사스에서는 이웃들이 너무 친근하려고 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하이 미스터 김. 오늘 날씨 좋죠? 매일 아침마다 인사하고 주말마다 바비큐 파티에 초대하고.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피곤해지더라고요. 저희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꾸 사교 활동을 강요하는 것 같았어요. 한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애틀에서는 한인 커뮤니티가 있긴 했지만 선택사항이었거든요.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텍사스에서는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 끈끈해서 오히려 숨이 막히더라고요.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다들 알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와? 라고 연락 오고. 여보, 우리가 너무 다른 곳으로 온 것 같아. 결정타는 올해 3월에 일어났어요. 민수 며느리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아들 낳았어요. 정말 기뻤어요. 첫 손자잖아요. 축하한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빨리 가서 보고 싶다. 그런데 바로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3,000가 넘더라고요. 왕복이긴 하지만 텍사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여보, 표값이 너무 비싸네. 그래도 가야지. 첫 손자인데. 결국 비행기표를 끊고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는데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손자를 처음 안아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 손자 참 이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었으면 며느리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손자도 자주 보고 할 수 있을 텐데.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할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면 좋을 텐데요. 아이 봐달라고 부탁드릴 수도 있고.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흘 있다가 텍사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돈이 다가 아닌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어요. 처음에 기대했던 경제적 이득이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재산세가 월 $1,080니까 시애틀보다 $230 더 많이 내고, 여름 전기세가 평균 $700니까 시애틀보다 $400 더 많이 내고, 가스비나 기타 생활비도 생각보다 절약이 안 되고, 월 $1,000 정도는 더 나가는 것 같았어요. 소득세를 안 낸다고 해도 저희는 은퇴자라서 원래 소득세를 많이 안 냈거든요. 소셜 시큐리티는 일부만 과세되고 401k 인출도 세율이 낮고. 여보,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절약하는 게 별로 없네. 게다가 집값도 예상과 달리 오르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65만 산 집이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비슷한 가격이에요. 오히려 조금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시애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95만 판 집이 지금은 $105만 정도 된다고 해요. 아,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가장 후회되는 건 아이들과의 거리예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손자가 커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못 보는 게 정말 아쉬워요. 수진이도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 준비하는 걸 도와주고 싶어도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어렵고. 여보, 우리 다시 시애틀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몇 주 전에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 여기서 사는 게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일단 시애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105만 저희가 텍사스 집을 팔아도 $40만 부족해요. 게다가 이사 비용도 또 들고 각종 세금이나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여보, 돌아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네. 그래서 요즘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30년 넘게 살던 곳을 떠난 것, 아이들과 멀어진 것, 익숙한 환경을 버린 것.
돈만 보고 결정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나? 그러게 말이야. 집이 크고 새롭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구나. 지금도 밤에 잠들기 전에 시애틀 생각을 해요. 그린 레이크의 산책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의 소음, 푸지 사운드가 보이는 페리 선착장. 그런 곳들이 그리워요. 텍사스도 나름 좋은 곳이지만 저희한테는 시애틀이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요즘 저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온 부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간 분들. 다들 비슷한 이유로 이사를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집값 때문에 이사 왔는데 정작 중요한 건 집값이 아니었다니까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들이 흔히 겪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적응해서 살아야죠. 최근에는 마음가짐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텍사스의 좋은 점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아이들과는 화상통화를 자주 하려고 하고 손자도 한 달에 한 번은 보러 가려고 해요. 비행기표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역할은 해야죠. 그리고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시애틀 근처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꼭 시애틀이 아니어도 워싱턴주나 오레곤주라도. 아이들과 가까운 곳으로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은퇴 후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계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족과의 거리, 익숙한 환경, 사회적 관계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저희는 아직도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완전히 후회한다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만난 좋은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경험들도 있으니까 완전히 나쁘지만은 않아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택하고 후회하고 또 적응하고. 지금은 텍사스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최대한 즐겨보려고 해요.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지내면서 손주들이 클 때까지는 여기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서부로 돌아갈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는 여기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해요. 후회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저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인 김정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35년을 살다가 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입니다. 얼마 전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이 미국 연금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엉터리더라고요.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한국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는 둥, 미국 가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다는 둥 말이에요. 저 역시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35년을 살아보니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특히 401k라는 퇴직연금을 받아보니까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제가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요. 또 처음부터 모든 걸 제대로 알았던 건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한국에 계신 젊은 분들도 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미국에 가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1987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26살이었고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35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받을 때와 못 받을 때가 있었어요. 집에서는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저축한 돈은 고작 200만 원. 이걸로 결혼해서 집 장만하고 살 수 있을까 막막했죠. 그때 회사 선배가 하는 말이 미국 가서 몇 년만 벌면 집 한 채 값은 충분히 모을 수 있다더라고요. 물론 불법 체류지만 일자리는 많다면서요. 저도 젊은 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부모님께는 연수 간다고 거짓말하고 관광비자로 미국 땅을 밟았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막막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영어는 하이 헬로우 정도만 할 줄 알았고 돈은 $2,000밖에 없었거든요. 한인타운에서 처음 며칠을 보내면서 일자리를 찾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불법 체류자라 제대로 된 일자리는 구할 수가 없었고 주방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해서 일주일에 $200.
한국 돈으로 16만 원 정도였으니까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였어요. 영어만 늘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몇 년 있다가 그린카드 받은 사람들 얘기도 들었거든요. 밤에는 교회에서 하는 영어 교실에 다녔어요. 한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무료였거든요. ABC부터 다시 배우는 기분이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게 됐고 한인 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시급이 3달러 50센트였는데 그때 최저임금이 3달러 35센트였으니까 조금 더 받은 거죠.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1990년에 정말 운이 좋게도 이민법이 바뀌면서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였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에서 무역 일을 했던 경험도 있으니까 물류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게 1991년이었는데 입사 첫날 인사팀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401K 가입 신청서가 있었어요. 인사팀 직원이 설명해 주는데 영어가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대충 들어보니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떼서 저축하는 건데 회사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넣어준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돈이 너무 급했거든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생활비도 보내드려야 하고 미국에서도 겨우겨우 생활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401K는 가입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6개월 정도 지나서 회사 동료인 멕시코계 미국인 카를로스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401K 안 하냐고. 회사에서 공짜로 돈 주는데 왜 안 받느냐고요. 그제서야 자세히 알아봤어요. 제가 월급의 6%를 401K에 넣으면 회사에서도 똑같이 6%를 넣어준다는 거였어요. 월급이 $2,000였으니까 제가 $120 넣으면 회사에서도 $120를 넣어주는 거죠. 즉시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240씩 적립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축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명세서를 받아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넣은 돈과 회사에서 넣어준 돈이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면서 수익이 난 거예요. 1992년 한 해 동안 $2,880를 넣었는데 수익률이 7.2%가 나면서 총 잔고가 $3,087가 됐어요. $207가 늘어난 거죠. 그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매년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점점 놀라게 됐습니다. 1993년에는 수익률이 10.1%가 나왔어요. 1994년에는 1.3%로 좀 아쉬웠지만 1995년에는 37.6%라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 무렵 한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 한국 국민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은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됐는데 월급의 3%씩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3% 매칭이 없다고 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미국 401K 시스템이 정말 좋은 제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1995년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도 한국에서 온 이민자였는데 간호사였거든요. 간호사는 미국에서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아내 월급이 $3,500 정도 됐는데 아내 회사에서도 401K를 제공했어요. 아내와 상의해서 둘 다 최대한 많이 넣기로 했어요. 그때 401K 연간 한도가 $9,500였는데 저희 부부가 각각 풀로 넣었으니까 $19,000씩 적립한 거죠. 회사 매칭까지 받으면 연간 $38,000가 적립됐어요.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때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1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정말 큰 돈이었죠. 1997년에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는데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지었어요.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소득이 줄었지만 401K 적립은 계속했어요. 그런데 1997년에 한국에서 IMF 사태가 터졌잖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참담했어요. 대기업도 망하고 실업률이 치솟고 국민연금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미국 온 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미국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401K는 개인 계좌라서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 돈은 내 돈이니까요. 2000년에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사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지출이 늘어났지만 401K 적립은 계속했어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401k 잔고가 많이 줄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회사 재무팀에서 하는 교육을 들어보니 장기적으로 보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30년, 40년 장기로 보면 연평균 8%에서 10%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연평균 12%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2008년에 또 금융위기가 왔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넣었어요. 주식이 쌀 때 더 많이 사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35년을 채우고 2026년에 은퇴했어요. 은퇴할 때 401k 잔고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총 잔고가 120만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15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35년 동안 제가 넣은 돈이 총 42만 달러, 회사에서 매칭해준 돈이 42만 달러, 그리고 투자 수익이 36만 달러였어요.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9.3%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성장률과 비슷하게 나온 거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401k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는데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래도 매월 4,000달러씩 받을 수 있어요. 4% 출금 원칙이라고 하는데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소셜 시큐리티도 받아요. 35년 동안 꼬박꼬박 사회보장세를 냈으니까 월 2,400달러를 받아요. 즉 매월 6,400달러를 받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84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국민연금을 35년 꼬박 낸 친구가 받는 금액이 월 120만 원 정도예요.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이라고 했어요. 제가 받는 840만 원과 비교하면 정말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율 차이 때문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계산해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시스템 자체였어요. 한국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공식에 따라 연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냈든 상관없이 평균 소득과 가입 기간으로만 계산하는 거죠. 반면 401k는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내가 넣은 돈과 투자 수익이 그대로 내 몫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넣고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리면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거죠. 또 다른 차이는 투자 방식이에요. 한국국민연금은 정부에서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데 안전한 투자를 선호해서 수익률이 낮아요. 연평균 4%에서 5% 정도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401k는 개인이 직접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주식 펀드 80%, 채권 펀드 20%로 배분했는데 장기적으로 9%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차이는 회사 매칭이에요. 미국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401k 매칭을 해줘요. 제가 6% 넣으면 회사에서도 6% 넣어주는 거죠. 이건 정말 공짜 돈이에요. 하지만 한국국민연금은 개인이 4.5%, 회사가 4.5% 내는 건 맞지만 이게 개인 계좌로 가는 게 아니라 공동기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낸 돈이 내 몫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네 번째는 상속 문제예요. 401k는 완전히 개인 재산이라서 제가 죽으면 아내나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국민연금은 개인이 죽으면 유족연금으로 일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점들을 보면서 정말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미국 생활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의료보험 문제도 있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65세가 되니까 메디케어라는 정부 의료보험이 나와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어요. 거기에 서플리먼트 보험까지 들면 의료비는 거의 걱정 없어요. 아이들도 잘 컸어요. 마이클은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지금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해요. 사라는 USC에서 의예과를 졸업하고 지금 레지던트 과정 중이에요. 학비가 많이 들긴 했지만 401k 때문에 여유가 있었어요. 실제로 은퇴 후에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누군가 돌봐드려야 했거든요. 다행히 미국 시민권자라서 소셜 시큐리티는 한국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401k도 온라인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생활해보니 401k 덕분에 정말 여유로워요. 매월 840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후가 걱정이라고 하시던데 정말 이해가 돼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도 요즘 퇴직연금 제도가 많이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던데 이게 미국 401k와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젊은 분들이 미국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401k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회사에서 매칭을 해준다면 반드시 최대한 넣으세요. 이건 정말 공짜 돈이에요.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매칭 받을 수 있는 만큼은 꼭 넣으세요. 둘째,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지세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20년, 30년 장기로 보면 꾸준히 성장해요.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적립하세요. 셋째, 가능하면 매년 한도를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더라도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면 기여 비율을 늘리세요. 저도 처음에는 6%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15%까지 올렸어요. 넷째,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하세요. 저는 주식 80%, 채권 20%로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바꿔가는 게 좋아요. 다섯째, 절대 중간에 빼지 마세요. 401k는 59.5세 이전에 빼면 페널티가 있어요.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 건드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금 계획을 세우세요. 401k는 넣을 때는 세금을 안 내지만 뺄 때 내야 해요. 로스 401k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넣을 때 세금을 내고 뺄 때는 면제예요.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국 이민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물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401k 덕분에 정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본인만의 노후 준비를 하시길 바라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세요. 특히 젊은 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복리의 힘을 활용하시길 바라요. 매월 50만 원씩 30년간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면 6억 원이 넘게 모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미국 401k를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부러운 제도라고 생각해요. 한국도 비슷한 제도가 더 발달하길 바라고 개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길 바라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